더 도대체 왜 그럼 부처님은 정견으로 시작했을까? 또 오늘 이 불교미학 첫 시간에 왜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사물을 어떻게 보고자 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연상이 좀 될 거예요. 조금씩 더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활정도의 첫 번째는 요가 시스템과 전혀 다르게 시작해요. 요가는 하지 마라, 해라, 잘 앉아있어라, 호흡 조절해라, 집중해라 이러면서 본격적인 명상을 쭉 설명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법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 다시 말해서 아사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시비분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야마와 니야마, 내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잘 살았다 아니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서 잘 들어가지 못해요. 또 이런 시비들이 우리의 의식을 혼동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오늘 그 오전에 도서관에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법륜스님이 요즘 이렇게 좀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정치 뉴스에 이렇게 요즘 자주 나왔다네요, 법륜스님이. 사회적인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법륜스님이 그럼 어떤 입장을 가지셨대? 그랬더니 법륜스님이 요즘 안철수 편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래서 안철수가 대권 나가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푸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얼마 전에도 박원순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할 때 안철수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가만히 보면 그 입장들은 막 제각각 다르죠, 그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령 불살생이라고 하는 아임사를 얘기한다 할 때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진리의 상대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이런 현상, 우리 삶 속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세계,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설에 의해서 승의제의 차원에서 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는 얘기를 몇 번 했죠.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인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활동을 했었던 구체적인 예를 디트리 본 회포 같은 목사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또 남미 해방신학을 해방신학이라는 걸 토대로 중남미가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줬을 때, 다시 말해서 그런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것들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고요. 했을 때 신부들이 실제로 소총으로 무장을 해요. 물론 그들이 소총에 탄핵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점에서 과연 법륜스님의 이런 행보를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있을까, 또는 좋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올바른 이해가 서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 같은 거 보다가도 어떤 사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쏠리기도 해요.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의견,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팔찌 요가의 첫 번째 제1지 야마에서 얘기하는 진실, 사띠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올바른 건가?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어떤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정견의 발견은, 정견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신 거는 부처님은 스스로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수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행자들에게 정견이 되지 못한다면 끝없는 미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불교의 인식 논리학에서도 무척 중요하게 쳐져요. 그래서
인도의 인식 논리학과 불교 인식 논리학은 아주 다른 거였어요. 가령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견 얘기하면서 인식론 얘기, 불교 인식론 얘기를 설명 좀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죠? 요것만 설명 좀 해드리고 이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이 가끔 우리에게 말장난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아주 묘한 수행을 향한 묘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는 거였거든요. 바른 인식 수단이 뭐냐? 인식 수단을 얘기하거든요. 이 인식 수단을 산스크리트 말로 얘기할 때는 뿌라마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식 수단이 제가 산스크리트를 잘 뿌라마나 이 인식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사물을 본다 그럴 때는 색을 통해서 보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는 성이 있어요. 그죠? 뭐 듣는 거는. 그리고 이 듣는 감각기관은 귀예요. 그죠? 볼 때의 감각기는 눈이고 눈과 그래서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인식 수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 인식 결과라는 것 대상 인식의 수단으로 인해서 그 대상 또는 이 인식의 결과들이 그래서 뿌라메야라고 얘기해요. 뿌라마나, 뿌라메야.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논리학은 이 두 개를 구분해요. 다시 말해서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는 걸로 철저히 구분하는 데 비해서 불교의 인식 논리학은 이것들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인식 수단과 인식 대상, 인식 결과.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보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과 나는 첫째 구분되어 있어요. 인상파와는 첫째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들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였어요. 물론 이거는 서구적인 인격 규정하고도 이렇게 연결인데 이런 것들이 미묘한 어떤 차이들이 좀 있죠. 그죠? 이것들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사람에 대해서 수행의 길로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내 삶의 현실을 자각시켜주는 것으로도 잘 활용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라마나와 뿌라메야를 분리된 것으로는 인도 논리학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뿌라마나와 뿌라메야를 같은 것으로 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올바로 보는 자는 올바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의 다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는 이런 정견을 그래서 무척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견에서부터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12연기할 때 무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무명에 있을 때는 정견의 상태가 아니죠. 그죠? 뱀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놀라는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은 새끼줄이었구나 하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팔정도의 길은 정사, 바른 생각, 정사유. 이것들의 정확한 뜻은 원래는 바른 결심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듯해요. 여러분, 저도 고민을 많이 봤는데 티만 페터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미에서도 읽어볼 만한 책 중에 하나로
초기 불교의 이념, 초기 불교의 명상과 실천, 초기 불교의 이념과 실천, 명상과 실천과 이런 책이 있었죠. 저기 성법스님이 주위에 많이 보내줬던 책 중에 한 권인데 좀 이렇게 문장이 아주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 책에 대한 번역이 혹자들에 의해서는,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제대로 번역이 덜 된 듯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이 틸만 페터가 쓴 초기 불교의 이념과 실천이라고 하는 책, 기회가 되면 한번 책장 넘기면 이 내용 거의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틸만 페터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견을 얻은 후에 어깨를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것이므로 바른 결심을 뜻하는 거라는 것. 자, 이건 삼마바짜, 이건 바른 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후의 것들은 순차적으로 올 수 있어요. 또는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 8정도를 정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는 다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계속 설명하고 이어서 네 번째 정명은 바른 행위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가의 여러 종류를 얘기할 때 지혜의 요가, 그리고 박티의 가슴으로 하는 요가, 그리고 행을 통해서 하는 요가를 까르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까르마를 얘기할 때 이 까만토라고 하는 것이 까르마에서 빨려로 정착되면서 이렇게 삼마 까만토로 발음되죠. 이 산스크리트어와 빨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냥 까르마 할 때 를 같은 것을 그대로 그냥 같이 발음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마치 우리 서울 표준어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것 같은 차이 정도가 있어요. 그 차이는. 그런 차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2500년 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땅이 넓어서 좀 이런 차이를 얘기한 거지, 그 정도 차이보다 좀 심하긴 하겠죠. 그죠? 그럼 푸신가 보다. 끄셔도 돼요. 아니에요. 완전을 말이야. 완전. 좀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좀 기지개도 켜고 그러셔요. 이 자리에서. 아무튼 요즘 감기 같은 거 조심하고 자기 건강 관리 특히 잘하세요. 바른 생계는, 그리고 바른 노력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뭐 구체적인 나와 있는 단어의 설명은 지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을 때 한번 보셔요. 혹시 옮겨 적을 때 여기에 뭐 이런 게 위에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그것도 정확하게 적어두는 게 좀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피곤해져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안반수의경, 아까 염불 얘기할 때의 것들이 8정도의 7번째 바로 삼마사띠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띠. 이 사띠에 대해서도 한 지난 2, 3년 사이에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를 놓고 한국 불교에서 아주 시끄러워진 적이 있어요. 꽤 많은 학자들이 들이붙어서 이걸 뭐 뭘로 번역하자 말자, 이게 더 좋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정립됐는데, 처음부터도 사실 뭐 두 가지였어요. 거기에 학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이 책을 번역할 때 썼던 용어를 주장하기도 했고 이랬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띠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 두 가지로 번역하는 걸 놓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그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뭐 사띠 하겠다고 헛가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는 사띠를 말로 표현해봐라. 뭐 이게 잘 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건,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처님께서 왜 정견을 첫째로 놨느냐는 것과 그 연결돼요. 이 사띠가 뭐 마음 챙기면 어떻고 또 알아차리면 어떻고,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알아차림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다, 마음 챙기려 했을 때는 이랬다, 이런
차이가 너무 현격해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제 입장은 그 사띠를 뭐 알아차림이든 마음챙기든 저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아도 될 법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 그랬을 때 알아차리는 건 누가 알아차려요? 그럼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식의 주체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런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죠. 알아차림을 몸으로 알아차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챙김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마음챙김은 마음에 집중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바깥의 것들, 그럼 바깥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아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겠냐. 그럼 인상파화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보고 그리려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인식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불교 인식논리학과 인도 정통 인식논리학이 왜 차이가 가졌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런 사띠에 대한 설명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불교적인 인식논리가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수단이라고 하는 뿌라마나가 뿌라메야랑 다르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챙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해석상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사실 이런 언어를 무척 잘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그렇게 뭐 언어 잘 쓰지 않아도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 만큼 그죠. 그리고 말 가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힘들죠. 그죠? 이렇게 그거 있잖아 하면 그게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우리 삶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삼마띠에 대한 얘기에서도 부처님은 바로 이 앞에다가 삼마라고 하는 걸 붙여요. 삼약. 우리 이거 삼마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 불교 여러 진원들에서도 자주 나와요. 바로 삼약, 삼보기 할 때 그 삼약도 그렇고, 아무튼 무척 자주 나오는 단어의 하나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인상파 화가들이 서구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가,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던가 한번 염두에 두어보셔야 돼요. 사실 이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런 내면의 흐름에서 깊이 집중했죠. 근데 이 쉐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림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자주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884년이에요. 1884년 때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모군란, 신미양요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힘들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붙잡고 있는 화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자기 작품 속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화단에도 이런 뭐 성각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 다채로운 물감을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기껏해야 강세왕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제 명암법이 도입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을 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때 갑신정변으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가보경자인가요? 뭐 김옥균, 박영률 이런 사람이 1894년에 벌였던 일들 또 보면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뭐 우정국에서 뭐 막 총을 쏴가면서 사람 죽고 죽이고 하다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인천 항을 통해서 도망가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근데 아무튼 쇠라의 그랑잣섬에 이룰 오후라고 하는 작품. 이 그림은 나중에도 여러분 혹시 이거는 저도 이 그림은 예전부터 돋보기를 예전에는 저희 젊었을 때 그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사상 시리즈 전집이 무척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1980년대 일이었는데 학교 가다 보면 그걸 쫙 싸놨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렇게 그 책이 좋아 보니까 막 전집으로.
그게 유행하고 또 시사 영어 뭐 이런 거 나올 때 같이 아울러 나온 것들이 이런 화가들의 화보, 화집이 무척 유행했어요. 근데 그때 꼭 갖다 준 것이 커다란 돋보기를 갖다 줘요. 그러면서 화가들이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스쳐볼 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줘요. 제가 여기서 정견을 설명하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감각기관,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어떤 색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이 정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조차도 잘 면밀히 꿰뚫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일상을 얼마나 잘 모르냐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왜 OX답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500원짜리 동전의 합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왼쪽으로 가 있는 걸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절반 정도 틀리더랬는데요. 절반은 오른쪽으로 갔다 절반은 왼쪽으로 갔다 했는데 그랬대요. 우리는 이렇게 500원짜리 늘 쓰잖아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근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그런 것까지 올바로 봐서 뭐에 도움이 되겠어요. 신경증 환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경증 환자들은 뉴로시스 환자들은 특히 파라노이아 환자들, 이 편집증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때 몇 걸음을 걸으면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기록하고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물론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사실은 정견에서부터 알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야만 올바른 금계와 권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르누아르의 그림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죠. 여기서는 무척 거칠어요. 분놀림이 그죠. 르누아르만 해도 이렇게 거칠게 그렸는데 이미 쉐라 정도에 와서는 훨씬 더 무척 더 공을 들이고 섬세하게 덧칠 해가고 그 위에 덧입히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외선으로 측정해 봤더니 이 밝은 명도들은 더 덧칠한 색깔과 색깔 사이의 덧칠을 통해서 이렇게 밝은 색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명한 색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번 돋보기 한번 자세히 보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각세포도 제가 전에도 시각세포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망원경 같은 세포가 있고 그래서 이 망원경 형식의 세포들은 밝기를 조절한다. 그런데 원뿔 마치 콘처럼 생긴 불하고 콘처럼 생긴 세포는 프리즘 역할을 해서 색깔을 구분한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도를 조절하는 시각세포와 채도를 조절하는 시각세포는 서로 달라요. 사실 이들은 밖에 있는 걸 그리면서 자기의 시각세포를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섬세한 것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